여기 저 편안하게 무대로 올라가도 되니까 그늘을 피해서 편안한 데로 가세요. 예, 편안한 데로. 여기 이렇게 저 약간 볕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기 뭐 저 배경이 된 곳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도는데 물이 좀 막힐 거예요, 그죠? 그 물들 가져오신 분들 다들 있나, 학생들? 방금님, 물은 꼭 챙겨가지고 오세요. 자, 한번 시험 걸어야 돼. 5분 후에 다시 집합합니다. 우리 해설하시는 선생님께서 하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놓고 와, 차이라. 차이라 놓고 와. 차 탈 거야, 또. 놓고 와, 임마. 응? 빼고 놓고 와. 그게 낫겠어. 책만 들고 가. 작가 김유정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전방에 보이는 아까 그 들렸던 곳이요, 생가를 중심으로 기념관이 있고, 기념관이라 해서 뭐 거창한 기념관이 아니고, 김유정 작가는 흔히 그 산모의 작가인데 자식도 없고 묘도 없고 유품 유물이 한 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냐 그러는데, 그 이어령 선생께서는 이 마을 전체를 해서 12편의 살아있는 소설이 있는 분이 전 세계에서 이어령 작가 딱 한 분이래요. 그래서 아마 오늘 그런 그 자리에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계신 이 공간은 1년 동안의 그 체험이라든가 김유정 작가의 생애 그런 것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 2개관이 안 열려 있어요. 그 들어오는 입구 좌우가 하나는 그 100주년 주제관이고, 그 옆에는 그리운 김유정 그래가지고 김유정과 연결된 구인회라든가 뭐 많은, 특히 뭐 이상 작가라든가 뭐 톨스토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그 전시를 준비하고 있고, 바로 등 쪽에 있는 춘천 문학인 포럼은 김유정 소설 배경지 실내마을 걷기 여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 그 문학영재교육원에서 오신 우리 저 중학생 여러분들이 문학에도 영재가 있는 걸 오늘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예술과 그리고 산도 사랑하시고 자연을 사랑하시는 그런 또 어른들하고 좋은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잠깐 보니까 우리 저 시장님 사모님도 오늘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셨네요. 좀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 자, 우리 이 해설을 도와주실 오늘의 해설을 맡고 계시고 그 신영자 이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 길 안내를 맡은 신용자입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지도를 하나씩 나눠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이 코스가 오늘 우리가 돌을 건데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설명을 좀 곁들이면 2시간 반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겁니다. 출발하기 전에 잠깐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여기가 어디죠? 이 동네가 어디죠? 실내마을. 예, 실내마을이죠. 그 김유정이 5월의 산골짜기라는 수필에서 이 동네를 그렇게 표현을 했죠. 산에 묻힌 모양이 마치 옴팍한 떡시루 모양 같아서 동명을 실내라 한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보기에 어때요? 떡시루가 뭔지 잘 모르죠? 아무튼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그 1코스가 되는 산골짜기 길에 가면은 정말 이렇게 아주 온폭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마을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아쉽게도 그쪽은 안 가지만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로 보면은 보이는 산이 있거든요. 그게 금병산이에요. 금병산은 해발 652m로 김유정 작품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김유정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금병의숙을 만들어서 야학을 하고
그걸 이어받아서 지금도 지역에 금병초등학교가 있죠. 그 이름을 이어받은. 그 금정산은 비단 금자에다 병풍병자를 써서 비단 병풍을 들는 산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아름다운 산이라 그래서 금병산이라고 하고, 일명 진병산이라고도 해요. 그 임진왜란 때 의병하고 구한말에 정미의병 때 여기에 의병들이 진을 쳤던 곳이라 그래서 진병산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김유정이 요 생가에서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금병산 아기장수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득포전이라는 청소년을 위한 소설로 남아있기도 하죠. 그리고 만무방에 뭐 노름굴도 있고, 금 따는 콩밭에 영식인의 콩밭도 있고, 동백꽃에 그 산밑나을도 있고, 산골에서 이쁜이가 산나물을 뜯으러 갔던 곳이기도 하고, 봄봄에서 그 화전밭에 그 점순이가 이렇게 뭐 밥 갖다 주러 갔던 그런 데도 있고, 이렇게 금병산이 많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이 생가, 이거는 원래는 그 당시 1908년 1월 11일에 김유정이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는 한 30여 칸의 기와집이었다 그래요. 김유정 가문은 춘천만이 아니라 영서 지역에서 대단한 명문가였습니다. 이 김유정 집을 동네에서는 김도사댁이라 그랬어요. 도사가 무슨 직함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도사가 뭐죠? 뭐 바람도사 이런 거 아니고, 도사라는 직함이 뭐였을까요? 숙제로 남겨두겠습니다. 다음 코스에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이 김도사댁이라 그래가지고 아무튼 지역에서 뭐 이렇게 굉장한 이 지역만이 아니라 이 영서 지역에서 그 어떤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집안이고요. 이 6천석을 하는 뭐 그런 지주였었다 그래요. 6천석. 한 석이 얼마죠? 쌀 10마리 한 섬이라 그래서 6천석이면 6천가마 정도를 하는 당시에 뭐 대단한 지주 가문이었고, 그래서 저기 이 생가는 또한 그 김유정 소설 중에 떡이라는 게 있죠. 떡. 옥이라는 7살 난 아이가 주인공이 되는 그 떡의 배경지이기도 해요. 김도사 댁에서 생신잔치가 있을 때 옥이가 엄마를 따라서, 옥이 엄마만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이 집 일을 해주고 있었죠. 따라가서 그 작은 아씨가 주는 그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나중에 목까지 차올라가지고 오히려 탈이 나는 그런 거의 배경이 됐던, 떡의 배경이 됐던 집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한 4군데 정도 쉼터가 있는데, 김유정 가문이 춘천에 정착하게 된 배경하고, 그 다음에 김유정이 태어나서 자랐던 거, 그 다음에 작가가 돼서 생활했던 거, 그리고 작품 배경에 대한 거 한 4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문이 없는 거 맞아. 너무 처지거나 너무 앞서가지 않거나. 개구리 싫어해. 아, 개구리 저렇게 색깔한 거 처음 봤다? 입색인 줄 알았어. 우와, 되게 깜짝이야. 이거 항암제야, 항암제. 이게 웬일? 까만 따먹으래. 오, 맛있다. 먹어보고. 시커먼 건
너무 맛있어. 빨간 거 중계장이 여기 있는데. 뭐지? 근데 그건 보라색이잖아. 네, 예쁘다. 근데 너무 빠른 것 같아. 아, 그래서 천천히 가지고 했어. 천천히. 그 뒤에 따라오는데. 그 엄마 좀. 정착하게 됐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교과서에도 나왔을 텐데 김육이라는 조선 중기의 김육이라는 분 기억하세요? 대동법 제정해서 사회 어떤 제도 개혁을 하려고 했던 김육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김좌명과 김우명이라는 두 자제분이 있었어요. 좌명, 우명. 나중에 좌명은 영의정까지 되셨고 김우명은 청풍부원군이고 영돈영 부사 뭐 이런 직함을 가지셨던 분인데 이분들이 조선 중기의 효종, 현종 때 분들이신데 그 중에 김우명이라는 분, 청풍부원군이 됐던 김우명이라는 분이 숙종의 애할아버지가 돼요. 이분이 따님이 그 현종 비가 돼서 현종 비인데 명성왕후가 되죠. 명성왕후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그 숙종을 생산하시고 또 3명의 공주를 생산하셔서 그 숙종이 김우명이 이제 청풍부원군이 됐고 그 애할아버지인데 숙종 1년이면 1705년인가? 뭐 아무튼 네, 1700 예, 그 무렵 1675년이다. 1675년 숙종 1년에 김우명 씨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이 김우명 씨가 숙종의 애할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돌아가시니까 이제 장례를 좀 격에 맞게 치르기 위해서 지관이 이제 전국의 명당을 찾아다녔는데 요 춘천 지금 여기 그 신남역 지금 김유정역이 된 거기 좌봉이 당시에 그 지관이 본 아주 명당 자리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 명당 자리에다가 김우명 씨를 장례 지내기 위해서 당시는 여기가 물길로만 다녔기 때문에 서울에서부터 배에다가 상여를 싣고 춘천을 향해서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좀 이렇게 경춘가도 가다 보면 강촌 좀 지나서 안보리라고 있는데 그 안보리쯤 왔을 때 갑자기 그 돌개 바람이 막 불면서 명정 폭이 바람에 휘 날아갔어요. 그래서 지관이 그 명정 기폭을 찾아야 되니까 어디로 떨어졌나 해서 가봤더니 그 안보리 그 떨어진 자리 명정폭이 떨어진 자리가 정말 여기 좌봉보다 그 사람이 보기에 더 명당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장례를 여기다 치러야 되겠구나 해서 실제로는 연리 장지가 여기에서 여기를 오던 거를 취소하고 다 이렇게 준비는 해놨지만 그 안보리 쪽에 거기에다 이제 장례를 지냈어요. 거기는 지금도 가보면 정말 명당인지 어쩐지 몰라도 좋은 자리구나 하는 거는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앞에 강이 보이고 강촌 리조트 쪽 산 보이고 아주 좋은 자리예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들러보세요. 거기에 서포 김만중의 신도비도 있고 숙종이 자기 애할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어필로다가 묘비명도 하사를 했고 궁중식 이렇게 묘처럼 담장도 있고 그 앞에는 또 상여막이 있었어요. 그 궁중에서 쓰는 그런 아주 그 꽃무늬가 있는 뭐 아주 굉장히 좀 좋은 상여를 타고 왔었기 때문에 그 상여막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오랜 세월 지나다 나니까 그게 이제 부식되고 폐허가 돼서 지금은 춘천 국립박물관에 그 상여가 보존돼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나서 그분이 이제 김유정한테 구대조 할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김우명 씨가. 그런데 그 나중에 이제 5대조 할아버지신 기자 순자 쓰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낙향을 하려고 생각을 할 때 이쪽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분은 강원도하고는 연관이 없지만
전에 그 자기 그 김우명 할아버지의 장기로 했던 이 명당이라고 그랬던 이 춘천 신례 마을을 그분이 이제 가설들을 데리고 내려오시게 돼요. 그래서 그때가 정조 때예요. 정조 임금이면 1700년대 후반 되죠. 180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무렵에 이제 1700년 후반기 한 7, 80년대 그때 춘천으로 내려오셔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춘천에 정착을 하시고 그 다음 김유정의 이제 고조 할아버지시고 그 다음에 김유정의 4대조가 되죠. 증조 할아버지 되시는 병자 선자 쓰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아주 굉장히 재산을 많이 그때 불렸다 그래요. 재산을 많이 이렇게 늘려놓고 재산만 늘리면은 별 의미가 없고 사실 명문가가 될 수도 없는데 같은 청풍 김씨 문중에 김평묵이라는 화사학파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그 유교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그 김평묵 씨가 있는데 그분을 이 신례마을로 초청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커다란 학당을 세우고 이 지역의 어떤 학풍을 진작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재산으로나 그런 어떤 학문적으로나 굉장한 이제 명문가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거의 다가 이제 그 을미의병이 일어났을 때 그 하서학파에서 공부하시던 분들이 주축이 돼서 지역의 명문가가 되고 그 다음에 김유정 할아버지가 되는 익자 찬자 쓰시는 분이 아까 얘기했던 도사님이에요. 김도사. 도사가 뭐라 그랬죠? 몰라. 아까 숙변했죠? 산신령 다음이 도사야. 그런 도사도 있긴 한데요. 여기서 준 직함은 그분은 사마자 임금 부도사라 그래서 그 임금님이 아마 그 궁궐에서 하사한 그런 직책이고 실제 음직이라 그래서 그분이 나가서 어떤 뭐 일을 하신 건 아닌데 지금의 부지사가 도사예요. 도사. 도시도자에다 그 일사자 쓰는 도사. 알았죠, 여러분? 네. 도지사는 옛날에 뭐라고 불렀죠? 이건 많이 들어봤을 텐데. 관찰사. 관찰사.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런 어차피 왕실하고도 연관이 있었고 그래서 그 김도사댁이라고 불렀고 그 김도사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완전히 이 춘천 지역만이 아니라 영서 지역에서 어떤 명문가가 돼 있었을 당시였고요. 그 아들이 춘자 식자 쓰시는 분이 바로 김유정의 아버님이 되세요. 그래서 이 김춘식 씨가 여기서 이제 조금 이렇게 고개 넘어가면은 학공리라고 지금은 부르는데 옛날엔 두rum실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두rum실에 있는 청송심 씨의 가문의 여자와 결혼을 하죠. 2살 연상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결혼을 해서 처음에 김유군이라고 이제 첫아들을 맏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내리 딸을 5을 낳고 7번째에 김유정을 낳는데 옛날이고 재산도 많고 이런 집이었으니까 아들 낳길 굉장히 이렇게 기다렸기 때문에 그 아들 낳았을 때 아주 뭐 동네에 큰 경사가 난 것처럼 뭐 그렇게 큰 잔치도 열었고 이랬다 그러는데 그 김유정이 이제 그렇게 해서 태어났고 김유정 밑에 여동생이 하나 더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김유정네가 정착을 해서 춘천에서 자리를 잡게 됐고 김유정은 그 부잣집에 정말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도 실제로도 굉장히 귀염을 받고 그렇게 귀염둥이였다 그래요. 약간 말더듬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김유정의 아명은 멱설이라 그러는데 아까 육천석 한다 그럴 때 석이나 섬이나 같은 말인데 멱설이라는 거는 그 곡식을 담는 그릇을 지프로 만든 거 가마니 같이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동그랗게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곡식을 담는 거를 얘기하는데 김유정이 좀 재산도 많이 그렇게 쌓이고 뭐 복도 많이 이렇게 쌓이라는 말로 멱설이라고 했다고도 하고 일부에서는 그 애갓집 쪽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굉장히 먹는 걸 잘 먹었다 그래요. 김유정이. 그래서 먹성에 좋다고 먹색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설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게 확실한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가 기록으로 보면 멱설이가 아명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김유정은 어렸을 때 좀 배앓이 같은 걸 많이 해서
아버지가 그 옛날에는 뭐 해충이니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담배를 피우면 배앓이가 가라앉는다 그래서 김유정은 아주 어려서부터 담배를 피웠다는 얘기도 있고 그 말다듬이는 나중에 이제 희문고고 때 그거를 교정을 받았다 그러죠. 그 지금의 그 처음에 김우명 씨의 묘지가 되려 그러던 그 지금 김유정역 좌봉에는 그 김정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묘지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김유정이 태어난 것까지 여기서 하고 다음 장소 쉬는 데서 또 김유정의 생활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셨죠? 네, 출발하도록 할게요. 여기 가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데도 있고 그래요. 아니 나 이거 몰라서 나 정미의병 구한말에 정미의병이 일어나던 그런 무렵이었거든요. 그래서 1910년에 한일 병탄이라고도 그러고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죠. 그때 그 김유정 가문이 춘천에서 그런 아주 명문가기도 했었고 그 춘천이라는 지역이 당시로서 뭐 그렇게 큰 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도사 김도사였던 그 할아버지는 저 김유정이 태어나던 해 11월에 돌아가셔요. 그래서 김유정 아버지가 이제 총괄을 하시면서 그 의병 지원 같은 것도 많이 하셨고 그러다 나니까 이제 일제와 합병되면은 너무 이제 그 시골 마을에서는 눈에 띄는 존재가 되고 그런 걸 봤기 때문에 1910년에 김유정 아버지가 서울 종로구 운리동에 한 100여 칸이 되는 아주 정말 큰 집을 하나 구입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서울과 그 춘천을 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생활하시고 그 김유정의 애갓집이 요 옆에 그 학곡리라는 동네인데 하루에 뭐 옛날에 암만 천천히 걸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데라서 김유정이 어렸을 때 그 애갓댁에 자주 놀러 가고 뭐 이랬다 그래서 그 김유정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얼마 전까지 있고 이랬었는데 그 김유정 일부 설에는 뭐 김유정이 서울서 태어났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맞지 않을 거예요. 김유정 아버지가 1910년에 김유정이 1908년에 태어나고 1910년에 서울에 집을 사서 1914년에 김유정 일가가 다 서울로 이사를 갑니다. 그때부터 서울 가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김유정 서울 가서 생활하면서 바로 그 6살 때 김유정네가 서울로 이사를 가서 바로 1년 있다가 서울로 이사 가서 1년 있다 김유정이 7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죠. 44살에 갑자기 돌아가셔요. 그래서 김유정이가 그 어떤 모성 결핍 같은 게 있었다고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 귀염받던 그런 어머니가 뭐 이렇게 여자답고 뭐 이렇게 예쁘고 이렇지는 않으셨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여장부 같이 생기셨던 분이라는 얘기들을 그렇게 전해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또 바로 2년 있다가 김유정이 9살 되던 해 아버지가 또 돌아가셔요. 두 분이 2살 차이였는데 두 분 다 44살 때 그렇게 돌아가시게 돼요. 그 원래 김유정의 아버지는 그 형 김유근을 예전부터 아주 좀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래서 김유정을 잘 키워서 김유정한테 모든 걸 물려줄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김유정이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고 김유정하고 그러니까 맞이하고 7째였기 때문에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났다 그래요. 형하고 이 유정하고는. 그래서 그 조카 영수가 거의 학교를 막 같이 다니고 이런 정도였으니까 형이라 그래도 아주 좀 아버지 같은 그런 형이었는데 그 서울로 이사를 가서 김유정은 제동 그 공립학교 지금의 초등학교하고 휘문고고 학교를 다니면서 휘문고에서 그 안혜남이라고 안필승이라는 이름의 그 친구를 만나죠. 그래서 아주 단짝이 되고
그 학교 다니면서 하모니카 같은 거를 김유정이 아주 잘 불었다 그래요. 여기 춘천에 내려왔을 때도 하모니카나 아코디언 연주를 막박골이 어딘지 잘 모르는데 그런 데 가서 많이 했었고 뭐 이렇게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음악적 재능도 있었고 또 운동도 굉장히 좀 몸이 날랬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일부 증언에 의하면 여기 춘천 농고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학생들 뭐 한 몇십 명하고도 혼자 싸워서 이겨서 자전거를 다 뺏어놨었다 그러 이럴 정도로 몸도 날렵했고 음악적인 소질도 있고 이런 분이었는데 아무튼 그 서울 이사 가서 딱 14년 살고 나서 그 아주 정말 육천석의 그런 부자였던 집이 그 형이 아주 방탕하고 약간 좀 비정상이라 그럴까 뭐 그런 정도로 그 팔도의 여자들을 다 데려다가 뭐 이렇게 첩살이를 시킬 정도로 아주 좀 그런 생활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14년 만에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형이 다시 춘천 신례마을로 돌아와요. 그게 1928년인데 그때가 이제 김유정이 막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원래 김유정은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부터 좀 외톨이처럼 됐고 거기다가 형이 서울 생활을 접을 정도로 그렇게 몰락을 하게 되면서 김유정의 아주 생활은 그때부터 굉장히